혈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고혈압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는 혈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혈압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측정해서 혈압 상승이 발견되어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징후가 없고 종종 심근경색의 유발 원인이 됩니다. 혈압 상승의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원발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혈압 상승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압은 보통 이완기압이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압이 14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고혈압과 관련된 요인들은 동맥벽이 두꺼워진다거나 혹은 동맥 내강의 크기가 감소한다거나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생활습관, 흡연이나 비만이나 과하던 알코올 섭취나 운동 부족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40까지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120까지만 정상으로 보고 120에서 129는 주의를 해야라고 하고 139까지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저혈압은 수축기압이 정상 이하 90 미만 혹은 이완기압이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혈압의 주요 증상으로는 현기증이나 짧은 호흡, 혼돈, 실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립성 저혈압은 대상자가 앉거나 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초혈관이 확장을 해서 뇌와 같은 이런 신체 중앙장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실신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으로는 진통제나 출혈, 그리고 탈수, 심한 화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립성 저혈압을 사정할 때는 보통 앙와의 포지션에서 맥박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앉거나 서도록 해서 재측정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사정하게 됩니다. 일어서서 3분 후에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세 가지 자세 혈압을 모두 기록하고 이때 분당 맥박수가 15에서 30배 이상 상승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하강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 시에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연령이나 성별, 운동, 스트레스, 체중, 흡연, 약물, 출혈, 체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령을 보면은 신생아의 경우에는 평균 동맥압이 75,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혈압이 상승하고 사춘기쯤에 최고, 그리고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서는 동맥의 탄력성이 혈압을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축기압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는 사춘기 이후 여성은 호르몬 영향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는 혈압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폐경기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높은 혈압을 보입니다. 신체적 운동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래서 운동한 후에 바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운동을 한 뒤에 휴식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안정시 혈압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어서 심박출량이 증가되고 동맥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 심한 통증은
혈관 확장도 초래하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혈압은 이른 아침에 낮게 나타나고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상승해서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최고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고 흡연도 마찬가지로 혈관 수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상승되고 또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항고혈압제 같은 경우는 혈압을 낮추게 되고 진통제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 수축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도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질병을 가진 폐부종이나 심근비대 이런 경우에도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기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혹은 실습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혈압계의 모습을 보고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는 혈압계와 청진기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혈압계는 커프와 밸브 그리고 압력을 올리는 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프는 대상자에 따라서 정확한 길이와 충분한 넓이의 고무주머니가 필요한데 커프는 감을 팔이나 혹은 하지에 혈압을 잴 때 대퇴의 직경보다 20% 정도 이상 넓고 특히나 상완이나 대퇴 둘레의 40% 정도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고무주머니의 길이는 상완 둘레 최소 3분의 1을 덮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부적절한 커프를 사용했을 때는 부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에게 소아용 커프를 사용하였거나 소아에게 성인용 커프를 사용하였을 때는 혈압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혈압계는 좌측에 보이시는 수은혈압계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 두 가지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수은혈압계는 조금 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사용하기 전에 바늘 눈금이 0에 있는지 확인을 잘 하고 이 혈압계는 6개월마다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네로이드 혈압계는 안전하고 가볍고 이동과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은혈압계는 고무주머니가 팽창할 때 발생한 압력만큼 수은주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수은혈압계를 사용하기 전에 공기가 다 빠지고 수은이 0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수은혈압계를 사용할 때는 수평한 곳, 평평한 곳에 두고 사용을 해야 되고 기울어지거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 수은주가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혈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자혈압계는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 수은혈압계나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통해서 청진기와 함께 청진을 하면서 혈압을 재지만 이 전자혈압계는 수축기압과 유한기압을 들을 필요가 없고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눈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완의 위팔 동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대상자에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위팔을 심장 높이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완 동맥에 통해서 청진기를 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상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 혹은 대퇴혈압이 필요할 때는 대퇴해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사지에 정맥 주입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투석을 하는 대상자들은 동정맥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석고분대를 하고 있거나 근위부 림프절 절제, 특히나 유방암 수술을 한 경우 유방절제술이나 이런 팔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또 혈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위팔 동맥이나 넙다리 동맥, 피모랄 아테리 이런 곳에 관을 삽입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혈압의 파동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혈압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러한 방법 말고도 간접 측정,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간접 측정이 있는데, 청진과 촉진법을 통해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진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 청진법을 통해서 혈압을 재기 위해서는 혈압계와 청진기 이 두 가지 혹은 소독성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나 아동, 비만, 그리고 혈압이 너무 낮거나 심박동이 약한 성인의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초음파 청진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진기를 사용해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코르드코프 음이라는 이 5가지 단계의 음을 듣고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코르드코프 음의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뚜렷하게 톡 하는 소리 혹은 탁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커프에 공기를 충분히 넣고 이 점점 공기를 빼는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으로 톡 하는 소리가 수축기압입니다. 이 청진을 할 때 약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고혈압 환자에서 1단계 끝에서 30에서 40mm 수은주 정도 내려오는 동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2단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수축기압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압을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고혈압 환자지만 혈압이 정상으로 나타난다거나 혹은 실제 혈압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커프의 공기가 빠지는 동안 소리는 약해지거나 휙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코르트코프 2단계 음입니다. 코르트코프 3단계 음은 조금 더 또렷하고 더 강한 박동인데, 이때는 혈액은 점진적으로 확장된 동맥을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고 소리는 조금 더 강하게 들리지만 1단계보다는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냅니다. 4단계 음은 커프의 공기가 점차 빠지면서 소리도 약해지고 저음이고 바람 불듯이 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시기인데, 아동은 이때를 이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혈압을 3단계로 표시할 때 제1 이완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5단계는 마지막 소리가 들릴 때고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들릴 때 성인에 있어서 이완압이라고 하고, 3단계로 표시할 때는 제2 이완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소리가 들릴 때 수축기압,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가 이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혈압을 잴 때 청진상 괴리, 갭을 예방하는 방법은 커프에 압력을 가할 때
상완 동맥의 박동이 없어진 지점보다 30mm per 머큐리 정도 압력을 더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40 정도에서 박동이 없어졌다. 그러면 170까지 커프를 올린 다음에 점점 공기를 빼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코르트코프음의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날카롭게 톡톡 치는 소리가 들리고 2단계는 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3단계는 조금 더 부드럽고 점점 약해지면서 소리가 없어지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청진법 말고도 촉진법이 있는데 우리가 코르트코프음을 들을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청진기가 없다거나 그리고 청진상에 괴리가 있을 때, 이때 촉진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촉진법은 청진기로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동맥을 촉지하는 것인데, 첫 번째 파동이 촉지되면 혈압의 눈금을 읽고, 이 촉진법으로 혈압을 측정했을 때는 수축기 혈압의 수치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해야 됩니다. 촉진법은 청진법에 비해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꼭 촉진법으로 측정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혈압 측정법은 혈압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을 위한 방법인데, 청진법에서는 혹은 촉진법에서는 우리가 귀로 손으로 동맥의 박동을 느꼈다면, 자동 혈압기는 혈액이 동맥으로 흘러나올 때 생기는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들을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커프에 공기가 채워지고 공기가 빠지면서 기계가 처음으로 진동파를 느꼈을 때, 그때를 수축기 혈압으로 보고, 진동이 멈추기 바로 직전에 가장 낮은 진동파를 이완기 혈압으로 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기는 한데 장단점과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용도 편리하고 또 잦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해야 될 때 또 청진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전기도 필요하고 환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또 저혈압 환자나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또는 옷이 너무 두껍거나 그럴 때, 또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 사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리 혈압 측정입니다. 상지에 드레싱이나 석고붕대나 정맥 카테터를 삽입했다거나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하지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는 상지와 하지의 혈압을 비교할 때도 측정을 하는데, 무릎 뒤 오금동맥에 청진기를 놓고 커프는 오금동맥 1인치 정도 위에 커프를 감게 됩니다. 측정할 때 환자는 복이나 불가능 경우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체위를 취하고, 하지 혈압은 상지 혈압보다 10에서 40mm 수은주 정도 높지만 이완기압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3살부터 청소년기까지는 1년에 1회 이상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 아동의 혈압은 성장 발달에 따라서 정상치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혈압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알리고 혈압 측정을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서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영아나 아동일 때 측정한 결과를 제대로 얻기 힘들고, 또 청진기가 얼만큼 밀착한 정도에 따라서
청진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혈압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코르드코프의 빈도나 간격이 짧아서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아용 청진기의 종형 부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한 코르트코프 음을 들어볼 건데 소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한 올려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맥혈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초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펄스 옥시미터는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 활력 징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빛이 방출되는 다이오드와 기계에 연결된 광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산화혈색소하고 산화되지 않은 혈색소 분자가 방출되는 빛을 흡수하는 차이를 감지해서 말초 맥박에서 산소 포화도가 계산이 되는데 이 SpO2로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어떠한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측정하는 위치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 그리고 귓볼 이런 데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말 측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마에 붙이게 되면은 이마에서도 측정이 잘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빛이 투과하는 정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혈관 분포가 많은 곳에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 좋고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산소 포화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혈색소나 순환, 그리고 활동성,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있는데 먼저 혈색소는 이 혈색소가 산소로 포화되었을 때 전체 혈색소 농도가 낮아도 SpO2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대상자가 빈혈이 심하다거나 조직으로 산소의 전달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측정기를 냉감이 있거나 창백한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순환장애가 있는 부위에 부착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부착 부위가 떨리거나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때 측정에 방해가 돼서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고 측정을 할 때는 모니터상의 맥박수와 대상자의 심박동을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값이 측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었을 때 혈색소에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포화되었을 때 이때는 이 둘을 구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화를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활력징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활력징후의 연령별 정상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되고, 맥박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맥박수가 많고 호흡수도 많고, 혈압은 나이가 어릴수록 수축기압과 이항기압이 떨어지고, 성인에서는 120, 80 정상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의 경우에는 동맥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저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동맥의 직경이 좁아진다거나 탄력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 약간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펄스 옥시미터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큰 기기가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 이렇게 부착을 함으로써 세츄레이션을 보고 맥박을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 그리고 맥박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임상에서 보실 수 있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심박수, 그리고 심전도 그래프,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산소 포화도 그래프, 세 번째 빨간 색깔 줄은 실시간으로 동맥혈의 압력을 측정하는 A라인, BP, 네 번째 노란색은 호흡수, 그리고 호흡 그래프, 제일 밑에 빨간색은 커플을 이용한 혈압을 나타냅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과학원 9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LMS에 들어가셔서 9주차 퀴즈를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